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의 5,000년 전으로 갑니다. 여러분을 고대 이집트로 데려갈 거예요. 기원전 25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거 아세요? 기자의 피라미드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대성당과 초고층 빌딩을 짓는 법을 배웠지만 최근에서야 이 거대한 빌딩들이 등장했죠.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5,000년 전에 세워졌는지는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이러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겠죠. 또한 그중 가장 오래되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 불가사이기도 하죠. 오늘날 측정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큰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려면 많은 협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자 피라미드가 최초의 피라미드는 아니었어요. 계단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첫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630년 조세르 왕을 위해 기자의 첫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약 80년 전에 건축되었어요. 특별하게 지을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꽤 인상적인 건축물이 되었죠. 이건 6층의 돌로 된 피라미드였어요. 높이는 19층 건물만한 62m였으며 그 당시 연주하는 것 중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뜰을 포함한 건물 전체 단지로 둘러싸여 있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모두들, 특히 왕들은 그것에 대비하는 필요한 모든 걸 확실하게 갖추고 싶어 했죠. 그래서 피라미드 단지에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완벽하게 공급되어 있었어요. 그 단지에는 피라미드와 일종의 궁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엔 왕이 사랑하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구, 음식, 금그릇 등이요. 조세르 왕 이후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흔한 관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많은 피라미드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나를 짓는데 보통 20년이 걸리는데 많은 왕들이 그것보다 훨씬 짧게 지배를 했었죠.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죠.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것은 기원전 2550년경 파라오 쿠프르 위에 지어졌어요. 처음엔 그것의 높이는 40층 건물 높이만큼이나 높은 147m였어요. 두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520년경 쿠프 왕의 아들인 파라오 카프레를 위해 지어졌어요. 원래는 144m의 높이로 약간 더 작아요. 39층 건물 높이죠. 여기가 유명한 스핑크스 동상이 있는 피라미드예요.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하고 있죠. 이건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파라오 카프레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해돋이를 바라보며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죠. 스핑크스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조각상 중 하나예요. 원래 색이 붉었고 코가 있었어요. 귀에 붉은 색소의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언제 코가 사라졌는진 아무도 몰라요. 한동안 스핑크스는 어깨까지 모래로 덮여 땅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다행히도 1800년대 초에 160명으로 이뤄진 팀을 이끄는 한 모험가가 그걸 발굴했어요. 기자의 세 번째 피라미드는 2배 이상 짧은 가장 작은 피라미드예요. 원래는 높이가 66m였는데 이건 약 20층 건물 높이예요. 기원전 2490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카프레의 아들 멘카우레를 위한 피라미드였어요. 피라미드는 나침판의 방위와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피라미드의 옆면은 태양광선을 상징해요. 하지만 그 당시엔 나침판이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걸 스스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아냈어요. 피라미드를 정렬하기 위해 그들은 2개의 별자리를 이용했죠. 원래 피라미드는 매끄러운 흰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을 반사시키기 위해 꼭대기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후에 흰 석회암은 다른 건물들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왕들에 의해 떼어내졌죠.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첫 번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약 230만 개의 석재를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각각의 사각 석재는 무게가 1톤이 넘었어요. 코뿔소의 무게만한 거였죠. 어떤 석재는 더 커서 코끼리만큼 무거웠어요. 4,500만 년 전만 해도 이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현대식 장비가 없었어요. 기계도 바퀴도 심지어 강철도 없었죠. 이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금속은 구리였어요.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이걸 해명해줄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집트인들이 이걸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건축업자들은 매우 숙련된 일꾼들이었고 많은 음식과 보수를 받았어요. 고고학자들은 그 건축가들이 근처의 임시 도시에 살았으며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고도로 조직된 공동체였을 거라고 주장해요. 과학자들은 피라미드 단지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일을 했으며 각각의 피라미드를 짓는데 약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아마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그 건설 현장은 자원이 풍부했고 음식과 필수품들은 이집트의 모든 지역에서 기부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자르고 운반하고 조립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해요. 이론들 중 하나가 그 돌들이 나일강 하류에서 배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걸 공사 현장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아마 나무 썰매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걸 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당한 양의 물이 섞인 모래는 매우 매끄러워져서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바위가 있어도 10명이서 썰매를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점 하나는 돌들을 들어올려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이었죠.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가 지어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사로의 시스템의 잔해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집트인들은 거대한 돌덩이를 움직이고 잡아당기는 독특한 시스템을 설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피라미드 주변에 덩어리로 옮기는 걸 돕는 여러 개의 경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높아지면서 경사로도 따라 높아졌죠.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모래 경사면 중앙에서 나무 썰매 위에 돌을 끌어당기면서 계단을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를 따라서 나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 안에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을 거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피라미드 안에는 별게 없어요. 대부분은 열린 공간이 거의 없는 단단한 돌이에요. 하지만 기자의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 안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죠. 입구엔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 두 개가 있어요. 내려가는 계단은 여러분을 지하에 위치한 방으로 안내하죠. 거기에 파라오가 있는 곳이지만 쿠프는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엔 없어요. 지하실은 부분적으로 미완성 상태예요. 쿠프의 석관이 있는 방은 왕의 묘실이라고 불려요. 위층에 있고 높고 긴 대회랑을 통해서 가야 해요. 왕의 묘실 아래에는 왕비의 묘실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어요. 하지만 왕비는 없으며 아무도 그 묘실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이 묘실 중 어느 것에도 벽에 상형 문자가 없어요. 텅 비어있죠. 만약 그걸 보고 싶다면 장식이 되어 있는 다른 방으로 가야 해요. 이 예술 작품들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일상을 묘사한 것들이에요. 이 문체들은 연구원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법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죠. 안타깝게도 한때 피라미드 안에 있던 보물들은 오래전에 도둑맞았어요. 그 묘실에는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몇 개의 터널이 있어요. 피라미드 안에는 많은 터널과 통로들이 있어요. 많은 방과 갱도와 비밀 통로들이 있죠. 과학자들은 그 통로를 이미 몇십 년간 카메라를 장착한 작은 로봇들을 보냈었고 로봇들이 약간 위층에 있는 벽에 상형 문자가 있는 다른 방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피라미드의 대부분은 아직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고 피라미드의 소위 건축 계획도 알 수 없죠. 이집트인들은 정말 이미 4,500년 동안 아무도 풀 수 없는 신비를 만들어냈어요. 최근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좁고 신비한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 피라미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기 시작하고 있어요. 석기시대 사람들은 창을 들고 동물 같은 소리를 내며 동굴에 살았다. 사실일까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진정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터키에서 과학자들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12,000년 된 미스테리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사원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우주 달력은 별들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바로 괴베클리 테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사시대 유적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로 만든 원형인 스톤헨지보다도 6,000년이나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석기시대 문명이 출현하고 번성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뒤집습니다. 이 발견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원전 1850년경 거대한 해성,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해성 파편들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큰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00년 이상 지속된 미니 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궤베클리 테페라는 곳은 이 혼란스러운 사건에서 살아남은 한 무리의 인간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그들은 하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통제하기 위해 그들은 태양, 달, 행성, 해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태양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달력이죠. 이 고전적인 석기시대 기념물을 둘러보면 모든 돌기둥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돌기둥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B자가 여러 개 새겨져 있는 이 메인 돌기둥처럼요. 총 365개의 V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태양년의 일수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그중 새의 목에 매달린 V는 일식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기둥에는 여우, 사자, 전갈, 독수리 등 위험한 동물이 몸을 비틀며 기어오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일반적인 석기시대 조각과는 달리 사슴이나 양과 같은 식용동물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이 그림들이 상징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문명이 겪었던 공포와 혼돈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무섭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일종의 집단적 시도인 셈이죠. 고고학자 데니엘 스토더는 독수리의 이미지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고대 문화권에서는 독수리가 망자의 영혼을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인근 고대 유적지에서 비슷한 상징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 장소의 실제 목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궤베클리 테페는 1994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발견했는데 그는 터키 남동부의 언덕이 단순한 신석기 시대 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의 팀은 최대 20톤 무게의 기둥으로 지탱된 거대한 돌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지는 약 12,000년 전의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의식용 건축물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7,000년 이상 앞선 것이죠. 이 발견은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빙하기 말 인간은 야생식물과 동물을 잡아먹으며 생존하는 유목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징적인 예술로 신성한 단지를 건설하고 현재 우리가 문명으로 분류하는 것을 탄생시키지 않았죠. 우리는 보통 문명이 농경으로 시작하여 마을, 농작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초기 인류가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을 수도 있다는 더 놀라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슈미트는 집이나 난로, 영구적인 정착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의식과 모임에 사용되는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영성과 공동의식이 먼저 나타났고 농경이 그 뒤를 따랐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 조직, 사회구조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원이 먼저, 그 다음에는 마을, 그리고 농장이었죠. 궤베클리 테페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대에 비해 너무 앞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궤베클리 테페의 건축가들이 단순히 석기 도구를 실험하던 원시 수렵 채집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 존재했던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의 잔재인 고대 지식의 계승자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약 18,500년 전 해성이 지구를 강타하여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는 이론인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그 사건의 생존자들은 상징, 건축, 구전 전통을 통해 지식을 전승했습니다. 궤베클리 테페는 이러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적지의 조각, 특히 기둥에 새겨진 동물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별자리와 천체 현상을 추적하는 천문학적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기둥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독수리 돌이라고 불리는 이 기둥은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머리 없는 사람, 새, 정갈 등 이상한 조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정갈자리와 같은 별자리를 고대에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없는 사람은 대량 멸종 사건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을 촉발한 해성 충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오래되고 사라진 문명이 누구였을지 궁금하다면 이들은 아틀란티스 또는 더 중립적으로 문명 X라고 불립니다.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이론가들은 해성 충돌의 혼란 속에서 파괴된 이 고도의 문화가 전 세계의 생존자들에게 지식의 파편을 전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괵베클리 테페는 문명의 시작이 아니라 문명의 재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로 돌아가 보죠. 44번 기둥은 언뜻 보면 천체 달력처럼 보이지만 천문학자들이 조각에 새겨진 하늘 패턴을 재현한 결과 1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늘의 정확한 스냅샷을 발견했습니다. 유성우와 홍수, 그리고 인류의 비극적인 종말, 일명 머리 없는 인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뱀은 해일이나 아래로부터 다가오는 파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6번 기둥은 하늘의 공포라고 불리는 동일한 재앙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물들이 도망치는 모습, 파도, 쏟아지는 불길, 유성우의 생생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43번 기둥과 56번 기둥은 과거의 재앙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지만 18번 기둥은 예측일 수 있습니다. 이 돌은 물병자리 별자리를 확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에서 따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애호가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유성우가 지구를 강타하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소름이 돋네요. 하지만 괵베클리 테페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미스테리한 요소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괵베클리 테페가 현재 타쉬 테펠러로 알려진 훨씬 더 큰 신성한 단지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역의 고대 유적지 네트워크는 각각 고유한 비밀과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공통된 패턴과 모티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9년 괵베클리 테페에서 불과 64km 떨어진 카라한 테페로 알려진 이 자매 유적지에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카라한 테페가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괵베클리 테페와 달리 카라한 테페는 벽, 도구, 심지어 집과 같은 가정 구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유적지가 고도로 정교한 수렵 채집인의 작품이든 잃어버린 빙하기 이전 문명의 잔해를 간직한 생존자의 작품이든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생존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추적하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우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괵베클리 테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역사가들이 역사책을 다시 쓰게 만든 터키의 고대 유적지입니다. 11,000여 전 한 무리의 선사시대 인류가 스톤헨지보다 더 오래된 수수께끼의 걸작을 만들었죠. 발견되기 전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철에 대해 몰랐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착 생활이 농업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생겨났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괵베클리 테페는 이러한 믿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농업이 아닌 정착 생활을 위한 길을 열어준 곳이 바로 사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발견이 있기 전까지 연구원들은 농경이 정주 생활의 촉매제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론을 바꾼 슈미트 교수를 만나보세요. 그는 수렵 채집 공동체가 이러한 삶의 방식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증명했습니다. 1969년에 다른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완전히 놓쳤어요.
이 지역을 조사하던 중 석회암 석판이 흩어져 있는 언덕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중세시대의 오래된 매장지라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발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1949년 슈미트는 이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지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는 즉시 자신이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처의 평평하고 척박한 고원지대와 달리 궤베클리 테페는 완만하게 둥글고 주변 경관보다 15m 높이 솟아 있었어요. 재밌게도 이곳의 이름은 팟벨리 언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슈미트는 오직 인간만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묘비로 착각했던 깨진 석회암 조각들은 알고 보니 훨씬 더 흥미진진했어요. 마치 숨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죠. 이 조각들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슈미트는 그의 팀과 함께 수면 아래 숨어있는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취사를 위한 난로, 집, 그리고 비슷한 시대의 인근 유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여운 점토 인형 등 정착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대인들이 돌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슈미트와 그의 팀은 머리를 맞대고 궤베클리 테페의 석조 구조물의 연대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 추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탄소연대 측정으로 뒷받침됐어요. 이곳의 고대 분위기가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는 것 같았죠. 그 당시에는 궤베클리 테페처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멋진 금속글 대신 부싯돌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드러운 석회암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둥을 만드는 데 능숙했어요. 그 후 그들은 기둥을 정상까지 짧은 거리를 운반해서 똑바로 세웠습니다. 돌고리가 완성되면 흙으로 덮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고리를 추가했고 짜잔! 앞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멋진 언덕이 생겼습니다. 발굴 첫 해의 연구팀은 야생동물의 뼈 15,000개를 수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식량을 직접 재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야생동물을 사냥하여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곧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에게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 양과 야생 곡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불과 약 32km 떨어진 곳에서 유전학자들은 선사시대 마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축화된 밀 품종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과거의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신전을 짓고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슈미트의 연구는 이러한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놀라운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투입된 엄청난 노동력이 실제로 선진사회 발전의 발판이 되었다고 주장해요. 즉, 농업 이전의 사회와 문화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슈미트는 궤베클리 테페에 대해 흥미로운 가설을 세웠어요. 그는 이곳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특별한 매장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매장지는 영적인 영역의 신들을 상징하는 화려한 조각상과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궤베클리 테페가 신성한 장소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체 이야기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이 유적지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슈미트의 통찰력은 삶과 내세 사이의 심오한 상호작용과 고대 수렵 채집 사회가 죽은 조상에 대해 가졌을 깊은 경외심을 생각해보게 해요. 이제 궤베클리 테페를 지배하는 매혹적인 T자형 기둥인 쇼이스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신비로운 구조물은 높이가 3에서 6m 정도이며 대부분 양식화된 인간 형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입체적인 사자 부조인데요. 이 묘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석기 시대의 사자가 아나톨리아를 돌아다녔을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이 서 있는 돌들은 원으로 배열되어 직사각형 구덩이에 놓여 있습니다. 각 원은 중앙에 2개의 큰 T자형 기둥이 있고 안쪽을 향한 약간 작은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타일리쉬한 배열이 아닐 수 없죠.
이 우뚝 솟은 기둥의 높이는 무려 4.5m에 달하고 무게는 7에서 10톤에 이릅니다. 어떤 기둥은 평범하고 단순한 반면 어떤 기둥은 복잡한 조각이 새겨진 예술작품과도 같죠. 여우, 전갈, 독수리 등이 기둥의 옆구리를 기어다니거나 비틀며 살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돌에는 동물만 그려진 게 아니에요. 어떤 기둥에는 인간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모양과 작은 옷가지 조각이 새겨져 있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기둥에는 벨트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자, 다른 기둥들 사이에서 록스타처럼 눈에 띄는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주 오래된 돌기둥은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돼요. 이 사건은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추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린랜드의 얼음 코어를 조사한 이전 연구에서 이 해성 이론이 암시되었지만 이제 퀘베클리 태페의 조각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기둥에 새겨진 조각은 마치 역사 만화를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머리 없는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별자리와의 연관성을 발견했고 이 사원이 고대 천문대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이 대격변의 사건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90년대 중반부터 퀘베클리 태페를 발굴하고 연구하면서 역사의 층 위를 벗겨내고 다양한 요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150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멈출 계획이 없어요. 그들이 또 뭘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 퀘베클리 태페는 생활활동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제의 장소로만 분류되어 왔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반정주형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도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시각으로 퀘베클리 태페에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돼요. 이전에 믿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증거와 다른 사고방식을 사용해야 할 때예요. 예를 들어 이 지역에 항상 한 곳에 머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약간의 이동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반정주적으로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퀘베클리 태페는 단순히 하나의 사원이 아니라 20개가 넘는 고대 건축물이 모여있는 놀라운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은 이 경이로움의 깊이를 파헤치면서 각 시설의 중심부에 2개의 눈에 띄는 초점이 있고 작은 구조물과 벽으로 구분된 독특한 레이아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지역에는 좁고 가늘어지는 기념물인 오벨리스크가 2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600년 동안 멕시코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숨어있던 기엔골라 도시 전체를 발견했어요. 360헥타르의 면적에 1100개 이상의 건물, 4km의 방어벽, 내부 도로망, 사원과 볼코트가 있는 잘 계획된 도시 배치, 엘리트와 평민을 위한 별도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곳에 버려진 요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땅을 밟아보지 않고는 그 요새가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라이다라는 원격 감지 도구 덕분에 비행기에서 단 2시간 만에 이 지역의 3D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엔골라는 1350년에서 1521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7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자포텍 부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죠. 기엔골라에서는 가족들이 방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큰 안뜰이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 규모가 커지면 방을 더 많이 짓고 집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지도자와 일반 주민 모두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엔골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땅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경사면에 맞게 집을 짓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집들은 매우 잘 지어졌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건물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2개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신에게 제사와 의식을 거행하는 신전으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을 바쳤고 사람들은 지금은 가라앉은 2개의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경사진 테라스에 64개의 방이 있는 궁전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단이 서로 연결된 파티오가 있습니다. 감지 도구는 또한 자포텍 사람들이 멀리서 적의 접근을 볼 수 있는 자연 바위에서 둥근 모양의 전망대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별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2개의 원형 구조물도 발견했습니다. 무덤도 몇 개 발견된 만큼 도식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1400년대 말 자포텍 쪽은 태평양 연안의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아즈텍 쪽으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기엔골라에서 7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메소아메리카 남부를 장악하자 자포텍인들은 더 이상 기엔골라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산속에 머무는 것도 장점은 있었지만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좋은 농지가 필요했습니다. 불과 19km 떨어진 작은 도시 테오안테펙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521년 스페인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포텍의 전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여전히 30만 명 이상의 자포텍 사람들이 멕시코의 오아크사카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유 언어를 사용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은 연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자들은 향후 기엔골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포텍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어떻게 도시를 통치했는지, 도착 당시 스페인과 어떻게 교류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구팀은 라이다 스캔에서 발견된 1170개의 건물 모두 연구할 계획이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적을 파헤치는 대신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땅을 스캔하고 손상 없이 도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동일한 기술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짙고 푸른 캐노피 아래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거대한 고대 도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의 그늘에 집, 광장, 도로, 운하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고대 아마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작은 오두막에서 땅을 개간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에 건설된 1000년 동안 거주한 이 도시는 그 반대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복잡한 도시 사회에서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스캔한 결과 각각 약 20대 10m 높이 2에서 3m의 직사각형 플랫폼 6,0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군집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완벽한 직각의 직선 도로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도로 중 하나는 길이가 26km에 달했습니다. 이런 직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풍경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도로 중 일부는 깊은 영적 또는 의식적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화산의 풍부한 토양은 문명의 번영을 도왔지만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정착지 입구를 막는 도랑과 같은 도시에 대한 위협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근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연구진의 다음 단계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잘 알려진 마야 사회보다 더 크고 복잡한 이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인접한 30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1963년 터키의 한 남성이 자신의 집을 개조하던 중 기원전 7세기에 지어진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벽을 허물고 신비한 방을 발견했죠. 계속 땅을 파다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데린쿠유지아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카파도키아와 터키 전역에서 가장 깊은 다층 지하 정착지 중 하나예요. 주민들은 8층에 살면서 지하실, 창고, 예배당, 학교, 공부방 및 기타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층은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는 아마도 대피소로 지어졌을 거예요. 건물은 85m 깊이에 숨어 있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지는 약 2만 명의 가축과 식량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55m의 환기 통로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프리기아인이 이 층을 처음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나중에 이 구조를 사용하고 개선했죠. 데른쿠유의 황금기는 비잔틴 시대였습니다. 다음 잃어버린 도시는 몇 개의 비문과 고대 문헌에만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고고학자와 그의 팀이 물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대한 얼굴을 발견할 때까지 과학자들은 이집트 해안의 대부분을 수색했습니다. 고대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은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6.44k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진 도시의 폐허 속에는 64척의 배와 700개의 닷, 금화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6m 높이의 동상과 신전 유적이 탐험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아문 신전에서 의식과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유적과 유물들은 화강암과 규암으로 만들어져서 수세기 동안 물과 접촉했음에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였던 이곳에서 2300년 전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이집트의 베네치아처럼 운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어요. 운하는 여러 개의 항구와 정박지를 연결했습니다. 탑, 사원, 주택 및 기타 구조물도 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국제무역과 세금 징수를 위한 국가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수몰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말 아마도 홍수 이후 물로 덮였을 것입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헤라클레온보다 더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었죠. 알렉산드리아가 명성을 얻기 전까지 헤라클레온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주요 항구였어요. 그래서 비극 이후 헤라클레온으로 향하던 많은 배들이 항로를 바꿔 알렉산드리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온은 2000년에 발견될 때까지 그 영광을 잃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200년 동안 요르단의 페트라를 연구해왔고 2024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바로 앞에서 2000년이 넘는 최소 12구의 완전한 인골과 유물이 있는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청동, 철, 도자기 유품이 고인과 함께 놓여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기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페트라를 건설한 고대 아라비아 유목민 집단인 나바테아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예요. 페트라의 금고 아래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덤 내부의 습기로 인해 골격이 약해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유골을 연구하고 DNA를 추출해서 무덤 안의 사람들이 친척 관계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무덤의 미스테리를 풀고 있는 동안 다른 과학자들은 새로운 고대 유적지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특수한 유형의 위성 이미지를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 기술은 모래, 흙, 심지어 얼음과 같은 물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파를 사용해서 숨어있는 물체를 찾아냅니다. 인공지능은 아라비아 반도의 거대한 사막인 빈 쿼터에서 고고학적 보물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실험의 수석 과학자들은 이전에 사루크 알 하디드가 발견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숨은 위치를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51cm 이내의 매장 구조물을 매우 정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기술인 라이다는 빛 감지 및 거리 측정을 의미하며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에 숨어있는 새 도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이다는 식물층 아래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볼 수 있고 고대 풍경의 미묘한 변화까지 지도화할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울창한 정글처럼 지상에서 연구하기 쉽지 않은 곳을 비행하는 작은 비행기에서 넓은 지역을 스캔하는데 라이다를 사용해요. 2014년에만 멕시코 남부의 새로운 마야 정착지, 에콰도르 아마존 열대우림의 정원, 도로, 강, 태평양 통가섬의 고대 유적, 우즈베키스탄의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 중세 도시 2곳의 유적 등을 발견했어요. 3000년 전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마지 심슨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 기술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노란 피부, 파란 왕관, 초록색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놀랍게도 이 유명한 만화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요. 여기서 닮은 점이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자수정과 만호구슬이 놀랍도록 잘 보존된 목걸이를 감상해 보시길 바래요. 최근 이집트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물은 룩소르 근처에 있는 11개의 봉인된 무덤이 있는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하늘의 신, 여성, 다산, 사랑을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의 머리카락은 원래 거의 4,000개의 진흙구슬로 만들어졌어요. 2024년에 또 다른 멋진 발견은 온전한 매장지와 석관, 그리고 내부에 많은 금이 있는 고대 그리스 신전이에요. 서력 기원이 시작되기 전인 기원전 3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리석 사자상도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에는 고대 보물이 너무 많아서 데살로니키시에서는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에 약 30만 개의 유물을 보관할 예정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은 다른 어떤 기념물과도 다른 기념물을 발견했는데 무엇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 사이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인데요. 가장 멋진 부분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는 3가지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에서 발견된 일부 자갈은 펠리세이드라고 불리는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아마도 보호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연구팀은 이 기념비의 기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념비 주변의 토양층을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일한 도구는 날카로운 부싯돌이었어요. 만화 캐릭터가 생각나네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됐던 거였죠. 다음 단계는 유적지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 위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북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 가장자리 근처의 한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안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안장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가죽 조각을 꿰매고 집과 동물의 털로 채워서 부드럽게 만든 안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든 물건은 썩거나 부서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은 매우 건조해서 유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안장을 사용했던 여자 목동은 승마 복장을 한 채로 묻혔어요. 이는 남성만이 안장을 사용하며 목축과 여행에 참여한 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만든 화려한 옥 마스크가 수세기 동안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과테말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가면의 연대를 알아냈어요. 마야인들은 이 가면이 마야 신화의 강력한 인물인 폭풍우 신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가면은 종종 마야 왕족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왕과 왕비가 묻힐 때 무덤에 넣었어요. 왕의 무덤에는 화산 흑요석 도구로 만든 조각품도 장식되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스톤헨지의 제단 돌의 출처를 알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제단석 내부의 작은 광물들을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여러 곳에서 나온 암석과 비교해서 많은 곳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스톤헨지에서 749.95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한 곳에서 완벽한 일치점을 찾았어요. 이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 많은 일이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북동쪽에 있는 섬그룹인 오크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은 고대인들이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그렇게 멀리 옮겼는가 하는 거예요. 제단 돌의 길이는 4.88m가 넘고 무게는 6톤이 넘어요. 새로운 이론은 배를 이용해 해안선과 강을 따라 운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스톤헨지에 가까워지면 나무 썰매와 밧줄 그리고 거대한 협업을 통해 육지를 가로질러 옮겼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랑스 북쪽에서 새 집을 짓는 동안 고대 주택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 집은 2세기에 지어진 엘리트들을 위한 고급 도시주택으로 밝혀졌습니다. 집 내부는 화재로 인해 파괴됐어요. 하지만 파괴된 층 아래에는 아름다운 실제 크기의 프레스코와 그림이 있습니다. 튀르키의 고고학자들이 약 900만 년 전에 살았던 코끼리의 팔과 발뼈를 발굴했어요. 또한 초기 말, 기린, 심지어 검치고양이의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이 유적지에서 43종의 동물을 확인하고 4,000개 이상의 화석을 수집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은 잉카야 동굴 안에 있는 64,000년 된 작업장입니다. 사람들이 24,000년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보여요. 내부에는 작업장 안에서 만든 조각과 칼날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부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흙 밑에서 로마 후기 또는 비잔틴 시대의 92.90제곱미터 크기의 모자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무이한 작품이며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한 상태라고 말해요. 이 문양에는 고대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수십 종의 나무, 식물,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는 더 많은 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고대 온천 단지를 발견한 시칠리아입니다. 내부에서는 아치형 날개로 둘러싸인 넓은 안뜰과 함께 바닥이 화려한 모자이크 디자인으로 덮인 2개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땅을 파면서 고대 도시의 더 많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도시 요새의 일부였던 오래된 돌담과 함께 새로운 도로와 거대한 복합단지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고대의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목욕탕을 지은 게 그리스인인지 로마인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요. 두 문명 모두 오래전에 시칠리아에 살았으니까요. 이상하고 놀라운 물건들이 종종 발견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녹슨컵과 동굴 그림이 전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실험복을 입은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를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지가 많은 판과 거대한 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커다란 머리를 가진 인간도 있었어요. 이제 발굴 도구를 들고 고대로 돌아가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회를 탐험해보세요. 사르데냐는 지금은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3000년 전에는 방문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이 섬에는 끔찍한 거인들이 돌아다녔다는 소문이 있어요. 심지어 4m가 넘는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분명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1974년 몬테프라마라는 섬의 한 지역에서 5,000개가 넘는 깨진 돌 유물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전시되는 대신 약 30년 동안 지하금고에 갇혀 있었어요.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요? 2005년에 마침내 조각들이 옮겨졌을 때 과학자들은 조각들을 모아 각각 2.4m 높이의 거인 남성 조각상 38개를 발견했어요. 전설적인 해골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꽤 거대하죠. 이 조각상들은 오래전에 이 섬에 살았던 누라직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거대한 조각상 외에도 8,000개가 넘는 거대한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누라직이 거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확실히 큰 걸 좋아했습니다. 저도 저희 동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려요.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꽤 똑똑하지만 가장 똑똑한 인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913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개골 화석에서 보스코프인이 더 똑똑한 경쟁자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발견됐거든요. 인간과 비슷한 이 종은 10,000년 전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두개골을 보면 머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아 뇌가 우리보다 30% 정도 더 컸을 것으로 추정돼요. 와, 평균 IQ는 약 140에서 149로 오늘날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한 0.5%에 속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스코프가 훨씬 더 똑똑하다면 왜 그들은 주변에 없고 우리는 있을까요? 글쎄요, 큰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유인원의 친척보다 훨씬 더 크고 주로 전전두엽 피질이 발달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사결정, 단기기억, 자기인식과 같은 고차원적인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처리하는 뇌 부분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스코프는 사냥과 같은 실용적인 일보다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우리는 이 영리한 사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개골 조각이 유일한 증거라며 보스코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정글은 거대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전 세계 동식물 중에 약 30%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하지만 원주민 중 한 종인 인간의 역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어요. 수수께끼의 카사라베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서기 1400년경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마존에 흩어져 있는 부족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는 땅에서 지형 문자라고 불리는 크고 특이한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문자는 단순한 얕은 도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2,9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약 450개의 표시가 있으며 일부는 폭이 396m에 달하는 거대한 문명의 유적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도랑에는 의식용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550년 전만 해도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전한 레이저를 사용해 숲을 해치지 않고 지도를 만드는 라이다와 같은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와 통로, 심지어 높이 21.3m가 넘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어요. 26개의 개별 정착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2개는 각각 최소 250에이커에 달했습니다. 대박, 축구장 330개 크기네요. 카사람의 원주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럽 정복자들이 그들을 몰아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당황스러운 고대 문명은 우리가 실제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도시 아틀란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있는 거대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플라톤이 만든 아테네의 완벽한 버전으로 생각했죠. 그렇다면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약 1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실제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세기에 미국 하원의원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13가지 이유를 제시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폭 40km의 거대한 도민 리샤트 구조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실제로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커서 우주에서만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상공을 비행하던 2명의 우주비행사는 이 거대한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일생일대에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조물이 아틀란티스와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약 1억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기원전 3,300년 전으로 돌아가 남아시아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라파 문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갔어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에는 구운 벽돌집, 정교한 배수 시스템, 공중 목욕탕까지 갖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또한 상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표준화된 무게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뛰어난 야금 기술 덕분에 중동 지역까지 인맥을 넓혀 무역을 했어요. 심지어 고대 브랜딩의 한 형태인 도장은 무역품의 점토를 찍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번성하는 도시 생활과 함께 매우 발전된 문명을 이룩했지만 그들의 언어와 문자에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문자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의 사회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문명처럼 웅장한 궁전이나 거대한 기념물 등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대신 가장 큰 건물은 곡물 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실용적이었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이 번성했던 문명은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변화하자 하라파 사람들은 짐을 싸서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황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이 거대한 미로에서 용감한 여행자들을 사냥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크레타 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노아인들은 청동기 시대에 이곳에 살았어요. 그들은 멋진 궁전, 놀라운 프레스코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을 매료시킬 만큼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 신화에 영감을 주었을 정도로 복잡한 다층 건물과 정교한 복도로 이루어진 크노소스 같은 곳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링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배수 시스템조차 오늘날의 많은 것보다 더 발전해 있었어요.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오르는 화산재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화산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됐어요. 햇살 가득한 작은 해안마을이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가라앉고 용암이 화산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 몇 시간 안에 고대 도시 폼페이가... 잠깐만요. 사람들은 차를 타고 떠납니다. 여긴 폼페이가 아니에요. 현대 도시입니다. 오늘 화산 폭발로 도시가 매몰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카리브해의 폼페이라고도 불리는 몬세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몬세라트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카리브해 제도 중 하나인 소 엔틸리스의 영국령 해외 영토입니다. 이곳에는 1995년 수도 플리머스의 많은 주민의 삶을 악몽으로 바꾼 수프리에르 힐스 화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며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몬세라트 지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시카고 지역보다 약 6배 더 작아요.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1995년 이전 몬세라트의 인구는 약 15,000명이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일랜드인, 아프리카인,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모인 섬이었죠. 몬세라트는 소 엔틸리스 제도에서 가장 어린 화산섬 중 하나입니다. 1995년 이전에는 17세기에 수프리에르 힐스 화산이 이곳에서 분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각성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쉬고 일하고 즐기고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여행을 떠났고 이 모든 것이 약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요한 낙원의 삶은 끝났습니다. 1995년에 지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되다가 1996년 폭발적인 분출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1997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스프리에르 언덕 정상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도 약 915m에서 화산은 화산재 구름과 바위, 뜨거운 가스를 토해내기 시작했고 끓어오르는 내부를 내뿜으며 가파른 경사면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무렵 섬에서 대피했습니다. 집을 버리고 배를 타고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화쇄류로 인해 많은 건물과 거리, 도로가 파괴되었습니다. 화쇄류는 화산재, 용암, 뜨거운 가스가 섞인 조밀하고 두꺼운 혼합물로 빠른 속도로 백열 덩어리처럼 움직입니다.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파괴하죠. 그날 화쇄류는 시속 100km로 움직였고 온도는 섭씨 800도 정도에 달했습니다. 끓는 물을 상상해보세요. 꽤 뜨겁지 않나요? 그리고 그 화쇄류의 온도는 거의 7배나 더 높았습니다. 섬 주민의 일부는 북부로 이주했고 다른 일부는 이웃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이후로 플리머스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굳어진 마그마 덕분에 부분적으로 땅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거나 질감에 갇힌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는 황량하고 도로는 두꺼운 화산 덩어리로 덮여 있습니다. 화산 폭발 후 1000명만이 섬에 남았습니다. 현재 약 4,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모두 안전한 북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섬의 남쪽은 현재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불립니다. 섬은 5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A, B, C, F 그리고 가장 위험한 B로 나뉘죠. 왜 위험할까요? 화산이 여전히 활화산이기 때문이에요. 화산은 주기적으로 화산재 구름을 뿜어냅니다. 언제든 강력한 힘으로 폭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릴을 찾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몬세라트는 활화산 근처의 그림 같은 지역을 걷고 싶어하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령 마을도 좋아합니다. 집의 지붕, 첨탑, 시계탑의 잔해가 굳은 용암에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커튼이 찢어진 깨진 창문과 낡은 옛 호텔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섬의 아름다운 열대 북부를 즐기고 남쪽에서 묵시록적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카리브해의 폼페이로 고향을 광고합니다. 이곳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화산 옆에서 사는 것도 꽤 위험한데 화산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떨까요? 도쿄에서 남쪽으로 350km 떨어진 곳에 아름다운 아오가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의 대부분은 활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안에 어떻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곳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대규모 분화는 18세기 말에 일어났어요. 분화구 바로 안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니 너무 위험하죠. 분화구 외벽 안쪽에 작은 정착지가 있는데 지열 활동과는 거리가 멀고 위험한 봉우리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꽤 극단적인 곳입니다. 섬의 인구는 약 170명 정도이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상점 한 곳, 우체국 한 곳, 무료 캠핑장, 게스트하우스 두어 곳, 바 3곳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녹색 낙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꽤 아늑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1785년 이 낙원은 악명 높은 재앙을 겪은 폼페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야기와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5월 18일 정도에 발생했다고 해요. 임박한 재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당시 아오가시마에는 327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작은 지진에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몇 주 동안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화산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재난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6월 4일부터 섬에서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진과 끔찍한 굉음, 뜨거운 용암이 나무와 도로, 집을 덮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섬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현재 아오가시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분화가 두렵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자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저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다면 그림 같은 경치와 섬의 여유로운 리듬을 즐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도시의 엔터테인먼트도 거의 없지만 여전히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푸른 산맥을 따라 걸으며 필리핀해의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아름다운 색, 따사로운 햇살, 여행의 육체적 노력 등 모든 것이 에너지와 영감을 충전해 줄 겁니다. 낚시, 캠핑을 하거나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오가시마의 밤하늘은 완벽합니다.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빛공해가 적습니다. 상세한 별 지도는 망원경 없이도 천체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본질적으로 활화산이기 때문에 많은 지열 온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시원하고 인기 있는 곳 중 하나는 아오가시마 후레이입니다. 화산 에너지를 이용해 한증막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사우나예요. 그리고 객실 밖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열기통 풍구도 있습니다. 화산열로 만든 오믈렛은 어떠세요?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물론 아오가시마는 매우 외딴 섬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가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큰 섬인 하치조지마로 가야 합니다. 도쿄에서 하치조지마로 가는 정기 항공편이 있어요. 좀 더 낭만적인 여행을 원하신다면 야간 페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치조지마와 아오가시마 사이는 배로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헬리콥터 비용을 지불하고 단 20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처음 방문한 후 이 섬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자연 속에 절제된 삶과 콘크리트 정글의 번잡함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땅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곧 화산이 폭발하지 않기만을 바라자고요. 스톤헨지는 시간여행을 위한 마녀의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스톤헨지는 사실 다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으로 세워졌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기념비는 아마도 큰 분열의 시기에 영국인들을 재결합하기 위한 시도로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실마리는 기념비의 가장 상징적인 바위인 알타스톤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알타스톤을 포함해서 스톤헨지에 사용된 돌이 웨일즈의 프리셀리 언덕 근처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스톤헨지는 지역 공동체에 의해 건설되었을 거예요. 즉,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 의식용 고분, 태양력 달력, 마지막 안식처를 모두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발견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스톤헨지에서 643.74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테이강 지역에서 알타스톤이 실제로 나왔다는 최첨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스코틀랜드의 기념물에서도 비슷한 바위를 발견했어요. 아시다시피 알타스톤은 옆으로 누워있는 돌이에요. 이 돌의 대부분은 스코틀랜드의 의식용 돌 서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돌이에요. 이 발견을 계기로 고고학자들은 스톤헨지가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국 전역의 여러 부족과 지역사회 간의 광범위한 협력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당시 영국은 아직 통일된 국가 자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부 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온 부족 등 각기 다른 관습과 신념을 가진 부족들이 모여있던 나라였죠. 섬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인구는 여러 번 변화했습니다. 영국은 약 6000년 전에 중동에서 건너와 이 땅에 도착한 농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그룹은 네덜란드와 독일 지역에서 온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나기 시작한 기원전 2500년까지 이 지역에서 번성했어요. 비커족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와 그 후 몇 년 동안 영국이 겪은 대규모 인구 이동의 원인이었습니다. 비커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함께 묻어주던 특정 유형의 도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땅의 원래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구원들은 스톤헨지가 원래 신석기 시대 농경민을 재결집시키고 그들의 땅에 대한 일종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시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 기술이 없었다면 스코틀랜드에서 알타스톤을 가져오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을 거예요. 바퀴는 이미 메소포타미아 하부에서 발명되었지만 당시에는 와이파이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훨씬 나중에야 이 기술을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영토 위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땅을 통일하기 위해 알타스톤을 영국의 솔즈베리 평야로 옮기는 데 자원을 사용했을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스톤헨지는 한 번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스톤헨지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이 기념물은 헨지라고 알려진 원형 도랑과 뚝에 불과했습니다. 내부에는 나무 기둥과 토템과 같은 조각품이 놓여 있었죠. 이 버전의 스톤헨지는 바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의적인 공간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기에는 여러 개의 화장 구덩이가 발견되어 영국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안식처가 되었어요. 블루스톤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2600년경입니다. 블루스톤은 말 그대로 파란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갓 깨졌을 때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 작은 바위는 스톤헨지에서 약 241.40km 떨어진 웨일즈 남서부의 프리셀리 언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고대인들이 블루스톤에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왜 웨일즈에서 솔즈베리 평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보다 조금 늦은 2500년경,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스톤헨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사르센 스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사르센은 스톤헨지의 거대한 돌입니다. 각 사르센의 무게는 약 25톤에 달해요. 아프리카 코끼리 3마리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무게예요. 사르센은 스톤헨지의 상징적인 외륜원을 만듭니다. 아마도 그때 알타스톤을 스코틀랜드에서 스톤헨지 중심부로 직접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타스톤은 스톤헨지 건축에 사용된 블루스톤 중 가장 큰 돌이에요. 오늘날 알타스톤은 기념물에서 가장 큰 트릴리톤 밑에 누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트릴리톤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명한 아치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 수평 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알타스톤이 블루스톤과 같은 지역인 웨일즈의 프레셀리 언덕에서 나왔다고 믿었습니다. 웨일즈에서 이미 돌을 운반하고 있다면 알타스톤으로 사용할 특별한 돌을 가져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가설은 2018년 연구팀이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정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첨단 지구화학 분석을 통해 알타스톤의 사암이 실제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대신 결과는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톤헨지에서 643.74km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오카디언 분지로 향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스톤헨지 이야기의 각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위를 옮겼을까요? 얼음길이라고 알려진 오래된 이론에 따르면 겨울 동안 형성된 자연적인 얼음길에 의해 바위가 움직였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바위가 스톤헨지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61km가 넘는 거리라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가설은 반박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했기 때문이죠. 채석장에서 유적지까지 강을 따라 바위가 떠내려왔다는 강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사르세 남석의 경우라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성립합니다. 바위가 어떻게 옮겨졌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스톤헨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스톤헨지에 대한 레이저 조사를 통해 사용된 다양한 석재 작업 방식이 밝혀졌고 기념비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 세심하게 마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북동쪽과 중앙 트릴리톤의 안쪽 면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트릴리톤은 스톤헨지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 중 하나예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 번째 기둥을 얹어 두 기둥을 연결한 형태인데요. 이 멋진 단어는 그리스어로 세 개의 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스톤헨지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은 애초에 스톤헨지가 왜 지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스톤헨지의 전체 레이아웃은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세심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념물의 건축은 특히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긴 날인 지점에 맞춰져 있어요. 하지에는 태양이 힐스톤과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떠오르며 돌 원의 중심부에 빛을 비춥니다. 이 장엄하고 마법과도 같은 광경에 고대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알타스톤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날은 바로 동지입니다. 동짓날 해가 지면서 그 빛이 스톤헨지 중앙의 알타스톤과 일직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스톤헨지 건축가들에게 이 정렬은 단순한 천체의 정확성 그 이상을 상징했을 거예요. 조상과 영적인 의미가 깊게 담겨 있었을 겁니다. 석양에 비추어진 알타스톤은 산자와 조상, 지구와 우주, 현재와 영원을 연결하는 세계 사이의 다리로 여겨졌을 수 있어요. 달력이나 시계, 날씨 어플이 없던 시절에는 동지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삶의 리듬을 표시하고 농사주기와 영적 의식을 모두 안내하는 역할을 했죠. 따라서 스톤헨지는 단순히 돌이나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조상의 뿌리를 기리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다른 고대 이집트 무덤들과 달리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3000년 동안 도둑의 침입을 받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무덤이 평균보다 작고 왕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탐험대가 투트의 유적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탐사되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모두 인근 무덤 건설로 인한 잔해로 덮여 있었고 이 또한 무덤을 비밀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또한 무덤 외부에는 아무런 글도 표지판도 없었어요.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마침내 무덤을 발견한 19세기까지 무덤이 놀라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간의 흐름도 한몫을 했어요. 하지만 카터가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었을까요? 최근에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교활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카터가 단순히 미화된 보물 사냥꾼이 아니라 진정한 고고학자였다고 생각하곤 했죠. 투트를 만나기 전부터 그는 이집트 유물을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특이한 물건들에 흥미를 느꼈고 곧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조각과 비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카터는 우연히 투트왕의 유해를 발견한 후 10년 동안 투트왕의 무덤에서 나온 황금 왕좌, 전차, 조각상 등 모든 종류의 유물을 기록하고 가공해서 나일강을 따라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래요.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모든 유물이 이집트 관리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밀 편지를 통해 카터의 10개는 저들에게, 하나는 나에게 정책이 밝혀진 것 같네요. 문제의 편지는 1922년에 카터의 친구이자 언어학자인 앨런 가디너 경에게 보낸 것으로 1922년에 작성된 거예요. 이 글에서 카터는 무덤을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1934년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가디너는 카터가 감사 선물로 보낸 부적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카터는 그게 투트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죠. 이집트 박물관의 영국 관장도 카터의 교활한 노력을 알아차렸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디너의 부적을 투트의 무덤에서 나온 다른 부적과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두 부적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가디너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너무 실망스러워 카터에게 다른 편지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로 결심한 가디너는 유명한 고고학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카터에게 훔친 물건을 카이로로 가져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디너가 조언한 것처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밝으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역사상 가장 독특한 주제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카터의 발견 이후 행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47년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학자와 함께 일했던 알프레드 루카스라는 남자가 카이로의 한 비밀스러운 저널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는 카터가 무덤의 문을 몰래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식적인 발견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봉인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카터와 그의 일행이 고대 유물을 손에 넣기 위해 일찍 무덤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물건들이 팔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고 죽은 후에 경매에 붙여지도록 했죠. 하지만 카터는 어떤 것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더 이상 미스테리한 실종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걸 금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백한 도둑질을 투트 왕의 저주와 연관짓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투탕카멘 왕의 안식처가 발견된 직후에 꽤나 무서운 이야기가 되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소년 파라오의 무덤을 건드리는 사람은 심각한 불운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미라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투트 왕의 무덤을 방해한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고 불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저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불운한 죽음은 제5대 카나본 백작 조지 허버트의 죽음입니다. 그는 무덤을 찾는데 자금을 지원한 영국 귀족이었어요. 무덤이 열린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미스테리라고 부르지만 허버트는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결국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무덤 개방에는 경비원, 고고학자, 지원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어요. 물론 이들 중 몇 명은 무덤이 방문객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이 저주가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무덤 개방에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면 우연한 이유로 몇 명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고대 저주의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주문이 발동된 후 20년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허버트에 따른 반세기가 지난 1980년대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하워드 카터 자신도 이 사실이 밝혀진 후 16년이 지난 1939년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가 신중한 홍보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워드 카터는 투트의 무덤이 발견됐을 때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소년왕의 안식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투트왕의 무덤에서 도난당한 건 무엇일까요? 글쎄요, 우선 보석이 좀 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에 따르면 하워드 카터가 직접 훔쳐간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는 19세기에 무덤 내부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고 집중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박물관과 경매장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과 비교했죠. 그는 곧 투트의 보석 중 일부의 행방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투트의 가슴에 있던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 모두 조각이 났고 일부는 카터를 통해 미주리주의 넬슨 애킨스 박물관으로 갔어요. 한편 다른 조각들은 익명의 사람들이 소유한 목걸이가 됐죠. 그들은 2015년에 이걸 팔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넬슨 애킨스 박물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장식 조각이 있어요. 한때 투트의 소유였던 구슬도 카터가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슬들은 목걸이로 만들어져 현재 세인트루이스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유약을 바른 세라믹 매직으로 만든 또 다른 멋진 목걸이는 멀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10여 년 전에 이집트로 다시 보내졌어요. 이 역시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카터에게 도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잃어버린 유물은 차치하고서라도 투트 왕은 이 놀라운 고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수많은 놀라운 유물을 남겼어요. 유명한 매장 가면부터 시작하죠. 이 가면은 준 보석과 유리 페이스트가 사용된 53cm의 거대한 금 예술품입니다. 무게는 10kg이고 긴 수염을 기르고 코브라와 독수리 머리 장식을 한 소년 파라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뒷면에는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영적 서적에 나오는 주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 주문은 사후세계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투트는 보드게임 애호가이기도 했어요. 그의 무덤에서 상아로 만든 보드게임 4개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한 쌍의 금샌들을 발견했는데 편안함보다는 과시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파라오는 생전에 이 샌들을 신은 적이 없을 거예요. 패션 아이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투트는 꽤나 화려한 통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에서 의상과 장신구를 고르고 조정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마네킹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역사가들이 그의 무덤에서 발견한 2개의 트럼펫을 보면 소년왕은 음악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9년 BBC 방송에서 이 트럼펫이 연주된 적이 있지만 오늘날 이 악기는 조작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카이로 근처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미라를 소개합니다. 네,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4300년 된 이 미라는 이집트 고대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세르의 계단 피라미드 근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은 급으로 여러 겹 덮여 있었어요. 발굴팀은 고대 이집트 관리의 무덤과 특별한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비밀 관리인의 무덤 등 다른 무덤도 여러 개 발견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무덤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조각상이 있는 작가의 무덤이었어요. 이 광대한 매장지에는 12개 이상의 피라미드와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라 중 하나는 하트셉수트의 미라일 거예요. 그녀는 약 20년 동안 이집트를 제왕처럼 통치하며 온갖 인상적인 건물을 짓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왕들의 계곡에서 그녀의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석관은 비어 있었어요. 카터는 다른 무덤에서 2개의 관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하트셉수트의 습식 간호사의 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지의 여인의 관이었습니다. 2006년 한 전문가팀이 이 수수께끼의 여인이 여왕이 맞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하트셉수트의 이름이 적힌 나무 상자에서 어금니 하나를 발견했고 미라의 입의 틈새와 비교한 결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꽤 인상적인 통치자였지만 결국 역사를 만든 것은 그의 미라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좋아요, 그만할게요. 람세스는 무려 60년 동안 통치한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로 꼽혀요. 또한 9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꽤 놀라운 일이죠. 람세스 2세에게도 100명이 넘는 자손이 있었다고 하니 대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시신은 원래 왕들의 계곡에 묻혀 있었는데 어떤 교활한 사람들이 무덤의 모든 보물을 훔쳐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 관리들은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비밀 장소로 옮겼어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람세스 2세 미라가 다른 통치자 및 주요 관리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미라를 파리로 가져가서 애지중지했어요. 문제는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람세스 2세에게 그만의 여권을 주는 것뿐이었어요. 직업은 왕으로 기재되었고 문서에는 그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대부분의 미라가 반드시 촉촉한 피부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디 다이로 알려진 아시아 여성의 미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요. 그 다이애나 비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대부터 부유했던 이 여성은 1971년 화려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미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환경의 습기와 산소 부족과 같은 무덤의 특수한 조건 덕분에 그녀의 시신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됐어요. 피부는 부드러웠고 머리카락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여전히 유연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미라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에는 식기와 악기 등 그녀와 함께 묻혔던 수많은 화려한 물건들도 전시되어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미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그녀가 50세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다이 여사는 여전히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1991년 알프스에서 얼음인간 외치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처음에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사실 구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발 3048m가 넘는 산길에서 발견됐죠. 그의 미라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구리시대 유럽의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가 중부 유럽 출신으로 육식을 즐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한 관절염, 동맥협착, 장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침술과 약초를 사용해서 이러한 질환을 치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며칠 전에는 연장을 갈기도 할 정도로 연장을 다루는데 능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투트 왕과 그의 이야기는 모든 미라를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파라오는 3000여 년 전 19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미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라 중 하나예요. 1922년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다른 많은 왕릉과 달리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순금으로 만든 관을 포함해 엄청나게 화려한 관들이 있었어요. 투트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라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DNA 분석을 통해 파라오의 부모를 확인할 수 있었고 파라오가 걷기 힘든 희귀한 뼈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진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본 미라 중 가장 멋진 미라 중 하나일 거예요. 황금빛 머리카락과 완벽하게 보존된 손톱으로 여전히 날아다니는 5000년 전의 시간여행자 같잖아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진저는 가장 오래된 미라로 알려진 시신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미라에 대해 알기 전에는 뜨겁고 건조한 모래의 얕은 무덤에 시신을 묻곤 했어요. 그리고 모래가 모든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었고 시신은 자연적으로 보존됐어요. 과학자들은 진저의 보존이 의도적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도자기 그릇과 함께 묻힌 것으로 보아 그를 묻은 사람이 상당한 보존 기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면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진저를 만나보세요. 한 네덜란드 미술품 수집가가 아시아에서 조각상을 구입했다가 이상한 발견을 하게 됐어요. 동상 안에 미라가 숨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시신이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만 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미라가 1000년이 넘은 미라로 동상에 안치되기 전 200년 동안 전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CT 스캔을 했을 때 미라가 글씨에 적힌 종이 조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박테리아에 덜 감염되게 하는 특별한 식단과 차를 포함하는 매우 격렬한 과정인 자가 미라화라는 것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 의식을 치른 사람들은 진심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네페르티티만큼 과학자와 역사가들을 당황하게 한 이집트 여왕은 없어요. 네페르티티는 조각상을 보면 가느다란 목과 큰 눈, 높은 광대뼈로 유명해요.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죠? 파라오는 아니었지만 네페르티티는 여전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내이자 왕비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권력 덕분에 그녀는 실제로 존경을 받았지만 일생 동안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투트 왕과 친척 관계였지만 생물학적으로 친척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계모였죠. 지금까지 현지인들은 아직 미라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곧 밝혀질지도 몰라요.
왕들의 계곡에서 무덤을 발굴하던 현지 이집트 학자가 네페르티티와 그녀의 딸로 추정되는 2개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곧 이 2 미라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중 하나가 네페르티티로 밝혀진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미라의 DNA 분석과 CT 스캔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여왕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이집트 아래에 있는 것의 표면만 긁어 모았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네페르티티는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영했던 시기에 통치했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 혼란기에 세상을 떠났고 무덤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제 미라는 어디 있을까요? 파라오들의 최고의 VIP 묘지로 알려진 이집트의 유명한 사카라 묘지를 발굴하던 중 갑자기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분홍색 문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돌문 뒤에는 열리지 않기로 되어 있던 이집트 왕족의 잃어버린 무덤이 있습니다. 역사예요가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신비롭고 보물이 가득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인 사카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쇼의 주인공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왕자님이죠. 우세레풀의 왕자, 우세르카프 왕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집트 제5왕조의 창시자예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그의 무덤이 발견된 방식은 말이죠. 모든 것이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에서 시작됐어요. 높이 4에서 4.5m, 너비 1.2m로 기린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예요. 또한 이웃의 SUV보다 확실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진짜 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관문인 가짜 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무덤에서 가짜 문은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무덤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가짜 문이 보통 이집트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붉은색 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문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644km 떨어진 채석장에서 이 돌을 가져와야 했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이 정도 크기와 재질의 가짜 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완전히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매우 비싸다는 것 외에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연구팀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가짜 문이 실제로는 진짜 입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4000년 전의 조각상, 유물, 비밀로 가득 찬 숨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우세레풀의 왕자였어요. 우사르 에프라 또는 와서 에프라라고도 부르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지만 이 친구는 결코 보통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분홍색 화강암 문에 새겨진 상형 문자에선 그를 세습 왕자, 부토와 네크앱의 총독, 왕실 서기관, 장관, 판사, 성가의 사제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대 이집트 버전의 데너리스 타르가리엔과 같았어요. 이 비문들은 그의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며 두 지역을 잇는 직함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세커의 사제라는 칭호는 그를 묘지의 신, 즉 매의 머리를 가진 신과 연결시켜줍니다. 이 신은 산자의 수호신이자 동시에 죽은 자의 신이기도 했으니 사카라의 유명한 위치에 무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왕자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더욱 미스테리한 것은 우세레풀의 왕자가 공식적인 왕 목록이나 왕실의 가계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가 통치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고전 정치 드라마에서 그의 유산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현재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존재가 삭제된 것이 5왕조 초기, 특히 그의 아버지 우루카프가 이집트의 종교 질서를 재편하던 시기에 변화하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우세르카프 왕은 완전히 판도를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5왕조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신 라를 기존의 신들보다 우대함으로써 종교혁명을 일으켰어요. 맞습니다. 우세르카프는 아부시르의 최초의 태양신전을 건설하여 왕조 전체의 태양 숭배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세르카프가 짧지만 혁명적인 통치를 마무리한 후 사우레, 네페리르카레, 니우세레 이니 등 제5왕조의 보이밴드인 파라오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이들은 모두 피라미드 건설과 돈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먼 나라로 무역로를 개척하고 남의 일처럼 신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더욱 멋져졌어요. 저승의 영원한 메뉴처럼 의식용 음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문으로 덮인 아름다운 붉은 화강암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이 음식을 마술처럼 먹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 실제로 이 음식을 먹은 것은 장례 사제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도자기 파편, 부적, 페인트 칠한 벽도 있었지만 진짜 볼거리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는데 좋은 의미에서요. 팀은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조제세르 왕과 그의 아내, 그리고 10달의 동상을 우세레프레 왕자의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제세르는 우세르카프보다 몇 세기 전에 살았는데 그의 조각상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조제세르 왕의 재위 기간에 만들어졌고 아마도 최초로 건설된 피라미드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조제세르 이후 수천 년이 지난 26왕조 시대에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나 여전히 숭배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집광이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그곳에서 발견된 일부 판화와 조각상이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무덤이 아마도 화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정말 고대의 실내 장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덤 동쪽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된 또 다른 입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한 또 다른 제5왕조의 파라오인 네페리르카레 왕과 관련된 비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구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사카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13개의 분홍색 화강암 조각상들이 마치 저승의 차량 관리국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높은 등받이 벤치에 일렬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왕자의 아내를 상징하는 높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머리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검은 화강암 조각상은 거꾸로 세워진 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무덤이 수세기 동안 조용히 지하에 묻혀 있다가 언젠가 넘어진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의 위치와 머리 모양으로 보아 엄격한 사회적 위계 질서를 따랐으며 중앙의 인물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징하고 머리 없는 조각상은 미완성된 작품이거나 나중에 파손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은 화강암 조각상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무덤 안에 당당히 서 있는 또 다른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의 디자인과 비문으로 볼 때 조제세르상이 이장된 시기와 같은 26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이 버려진 채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재사용되고 개조되었으며 심지어는 후대에 의해 추앙받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죠. 참고로 후기의 검은 화강암은 지하세계의 신 오시리스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의 존재는 이 무덤이 왕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의식공간으로 있었다는 단서입니다. 거대한 화강암 문, 깜짝 동상, 재사용된 무덤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정말 짜릿한 발견이 됐어요. 우세레프레 왕자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무덤은 사카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무덤 중 하나예요. 이 무덤은 고대 왕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과거와 계속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가짜 문 뒤에 무덤을 숨길까요? 왜 다른 시대의 조각상들로 무덤을 포장했을까요?
그리고 우세레풀의 왕자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이러한 미스테리들은 고고학자들을 계속 발굴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결국 이 발견은 단순히 무덤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많은 것이 밝혀질수록 고대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게 됩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거대한 분홍색 화강암 문 뒤에서 말이죠. 유명한 기념물을 방문했다가 이거 좀 시시하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에펠탑에 올라 경치를 보며 하품을 하는 동안 파리의 또 다른 랜드마크는 최고의 반전을 선보입니다. 콩코드 광장에는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비밀을 간직한 3300년 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돌에 새겨진 고대의 비밀 메시지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셈이죠. 아니요, 내셔널 트레저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암호를 해독하는 데는 현실의 인디아나 존스가 필요했습니다. 자,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돌덩어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높이 23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화강암 기둥은 원래 이집트 룩소르에서 가져온 것으로 1836년부터 파리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상형 문자로 덮여 있고 수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그 암호를 해독하고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생각했죠. 해독할 것이 남지 않았다고요. 장 기욤 올레트 펠리티에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이집트 학자이자 암호학 전문가, 유적지 방문이 취미입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채찍 대신 돋보기와 쌍안경을 든다면 바로 이 사람일 거예요. 그는 다소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오벨리스크에 올라가서 재미삼아 상형 문자를 읽는 것입니다. 네, 그는 상형 문자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 취미가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네요. 2021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오벨리스크의 비문이 주로 아문, 즉 아문라라는 신과 매우 유명한 부모인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둔 메머리의 하늘신 호루스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비문을 읽던 중 올레트 펠리티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형 문자 중 일부는 단순히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룩소르 신전 입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었죠. 하지만 잠깐만요. 약간의 배경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정원 장식물이 아니었어요. 이 오벨리스크가 원래 서 있던 룩소르 신전과 같은 주요 신전 입구에 주로 배치되었어요.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라를 상징하며 돌에 얼어붙은 햇빛 한 줄기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라오의 신과 같은 존재와 권력을 과시하는 거대하고 신성한 느낌표였어요. 람세스 2세는 신을 기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룩소르 입구에 이런 기둥 2개를 설치했습니다. 파리의 오벨리스크는 1830년대에 이집트의 통치자 무하마드 알리가 선물로 프랑스에 보낸 것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가 자세히 살펴봐 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벨리스크를 파리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220톤이 넘는 오벨리스크는 특별히 제작된 룩소르호라는 배로 운반해야 했으니까요. 전체 운송 비용은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약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쌍둥이 오벨리스크가 여전히 룩소르에 서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두 구조물을 비교하여 이야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쌍둥이 오벨리스크는 신성한 공간으로 눈과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운 좋게도 장 기욤은 취미 생활을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을 골랐어요. 오벨리스크는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해 복원 중이었죠. 공사장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쌍안경과 사다리로 무장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기둥의 일부분을 눈높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반전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에 무작위로 문양을 새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멋진 암호와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성한 메시지 혹은 엘리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수하고 암호화된 형태의 문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VIP 전용 이모티콘이죠. 일반 신전 사제는 일반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 암호 상형 문자는 파라오의 측근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해요. 우리의 프랑스인 친구도 그중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벨리스크와 같은 기념물에 쓰인 상형 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장 기욤은 규칙을 깨고 위아래로 읽는 대신 가로로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200년 가까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문구와 기호라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 중 일부는 매우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오벨리스크 주변을 특정 방식으로 걸어야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3D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오벨리스크 자체는 거대한 고대 루빅스 큐브와 같습니다. 읽는 각도에 따라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 포켓몬 카드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렌티큘러 효과와 같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에 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과거의 무작위 메모가 아닙니다. 정치적 기록입니다. 한 비문은 람세스 2세를 폐위할 수 없는 신성한 인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문은 왕이 아문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는 단순히 왕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큰 정치적 행보였다고 말합니다. 당시는 종교와 권력이 완전히 얽혀 있었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어요. 트윗 대신 200톤짜리 석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람세스 2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60년 넘게 통치하며 파라오계의 비욘세와 같은 경력을 쌓았어요.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고 적어도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이집트 전역의 도시, 신전, 자신의 동상을 세웠으며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 오벨리스크를 주문했을 때 그는 단순히 기념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제, 귀족, 방문 고위 인사들에게 고대 선전 전단지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람세스 2세는 자기 홍보에 능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리브랜딩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카데쉬 전투에서 교착 상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장했고 이집트 전역의 벽과 기념물에 승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룩소르 오벨리스크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거나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신과 같은 힘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비문들 중 일부는 축제를 위해 배를 타고 도착하는 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정 각도에서만 읽을 수 있는 비문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바닥에 서 있으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일강 한가운데에 서서 45도 각도로 바라보면요. 종교 행사장에 도착하는데 람세스는 신이 선택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오 라고 적힌 거대한 비문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간접적인 표현과는 좀 거리가 멀죠? 효과적일까요? 당연하죠. 어떤 메시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한 줄에는 람세스 2세의 왕칭호가 적혀 있지만 다르게 읽으면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차원 높은 브랜딩이죠. 30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명세를 타는 나를 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이 기념비의 모든 비밀을 밝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현대적인 도구, 그리고 새로운 시각 덕분에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올레트 펠레티에의 전체 연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가 발견한 단서들은 이미 고대 이집트 유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히 배를 탄 귀족들이 실제로 이러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대의 광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광고판의 높이가 23m라고 해도 적절한 각도와 적절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파리에 가셔서 비싼 카페오레를 마시며 오벨리스크를 바라보시게 된다면 19세기의 멋진 문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의 홍보 캠페인, 3D 퍼즐, 람세스 2세가 직접 만든 3300년 전의 선전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오랫동안 메시지를 숨겨왔다면 다른 유적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들고 내면의 이집트 학자를 표현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진짜 보물은 금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돌에 새겨진 드라마입니다.